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가 버렸네. 그랬네요. 근데 우리 김 작가님 목소리는 확실한 회복입니다. 지금 그 도라지청 먹고 있어.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음, 전화선으로 이게 뭐가 옮았는지 사실은 저 어제부터 음, 목과 코가 많이 아픕니다. 지금 티는 별로 안 나죠? 모르겠는데 예,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좀 안 좋아. 그만하자고 미루자고 연락을 할까 하다가 음. 아니야. 뭐 안 좋은 상태로도 끊지 않는 게 어, 오래 한 비결이야. 이런 생각으로 일단 전화 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를 많이 지금 하셨군요. 준비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네.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해 보고 싶은 네. 그런 책을 한 권 만나서 아, 정말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나 막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참입니다. 어떤 책입니까? 제가 왜 그 얘기는 했죠. 제가 이제 저는 평소에 페이스북을 되게 즐겨 보는데 네. 제가 사실 페이스북을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을까예요. 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그냥 새로운 책 나오는 소식을 뭐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책을 사람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이를테면 네. 페이스북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저자들이 또 제 페이스북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저자들을 다 팔로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려서 요즘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책을 막 이제 읽거든요. 네. 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작가분 중 한 분이 그 역사가 중에 심용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분, 이분이 예.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역사에 관련해서 이렇게 뭐 강연이라든지 방송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새 책을 내고 북토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런 거 보면 또 막 설레.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는 걸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네. 이게 그 강의를 듣는, 나 같은 이제 책벌레가 강의를 듣는 거는 마치 이 BTS 팬클럽 아미가 방탄소년단 그 콘서트를 직관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지. 네. 그렇잖아. 나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쓴 저자의 그 북토크를 듣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책이 제목이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어, 그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러면 근데 참, 이거 거의 한 2개월 만에 쓰신 책이네요. 나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이 책이 지금 이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게 3월 21일 일판 1쇄 이렇게 이제 나왔고, 네. 지난 한 달 정도를 이분이 칩거하면서, 왜냐하면 음,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나 엄중한 시기다. 근데 이 엄중한 시기에 사관의 역할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 기록을 해서 남기는 것이 사관의 역할이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하셨고,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지금 사실은 아직 읽고 있는 중이에요. 네. 앞부분만 읽고 있는데 너무 참 와닿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가가 국민에게 바치는 상소 같은 글이야.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이 한국의 현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매번 중요한 승리 이후에 심각한 실수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 첫 번째가 4.19 혁명. 이게 음. 4월에 보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그 기적이야. 하지만
이 혁명의 결과가 뭐예요? 이공화국 박정희의 등장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승만 세력과 한패였던 무능함이 짝이 없던 그러니까 이 무엇보다 혁명 당시 끌어올랐던 각종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않던 세력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19 혁명 당시 장면에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무능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4.19 혁명이 이렇게 무기로 돌아간 어떤 이유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6월 민주항쟁 직후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6.29 선언 자체가 기만적이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뭐가 한데 그 어쩌면은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완전히 한국 사회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미완의 혁명으로 이제 끝났다는 거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은 사실은 촛불혁명의 결과거든.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촛불혁명 이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약간 이렇게 수르륵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세상이 확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세 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2025년 이 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하시면서 단순히 이게 지금 탄핵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때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딱 듣고 느낌은? 그래.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게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차분하게. 차분하게 급하지 않지만 맞아. 중요한 거. 맞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급한 거 정도하고 중요한 정도를 이렇게 놓고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중요한데 급한 거. 그렇지. 중요한데 그 일은 반드시 급하지 해야 않은 되지. 거. 그렇지. 뭐 중요한데 그런 급하지 거 않은 건 나누잖아요.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서 제일 사실은 바로 해야 되는 게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역할을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그 기업 강연 가서 지금 이제 우리 딱 박동훈 부장님 얘기하신 게 제가 기업 강연 가서 이번 주에도 했던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원래 나왔냐면은 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맨 먼저 한 이야기예요. 아하. 그 책에 보면 네. 모든 일은 4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2가지 기준 긴급하냐 아니냐 중요하냐 아니냐로 나누면은 4분면이 나오는데 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네. 그리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계획을 안 세우면 그 일은 자꾸 우리가 미루게 돼요. 왜냐하면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럼 3분면에는 뭐가 있느냐?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 이 일은 델리게이트, 위임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급하다면은 이거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부하를 시키거나 외주를 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3분면이고요. 그럼 4분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elimination,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장인으로서 3류는 누가 3류냐? 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3류다. 근데 그럼 2류는 누구냐? 급하고 중요한 일만 하는 사람이 2류다. 그리고 1류는 누구냐?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1류다. 그러냐? 급하고 중요한 일만 계속 하잖아요. 네. 내가 하는 모든 업무가 박동 부장님이 출근했어.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하루 이렇게 근무 시간 8시간 동안 내가 하는 일이 다 급하고 중요한 일만 내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끝에서 번아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해. 근데 또 이게 다 급해. 근데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1분면이 되느냐? 그건 실은 그 중요한 일이 급하지 않을 때 당장 하지 않고 미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일이 급하지 않은 순간이 있거든. 네네. 근데 그 일을 미리미리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회사 생활, 업무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급할 입만, 내가 뭐든 하는 중요한 일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짬이 없어요. 그냥 위에 선배들이 하던 방식대로 매뉴얼대로 그 일을 허덕허덕 해냅니다. 천해죠. 근데 천해. 천해지. 그냥 주어진 방식대로만 다다다다닥 루틴대로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심지어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 한 달 정도 마감이 좀 있어. 남아 있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이 똑같은 일을 한 선임자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선배님, 이 업무를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 할 때 조금 다른 생각 같은 거는 이렇게 다음에 나한테 만약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거 있나요? 그러면 그 선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실은 내가 그때는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나는 그때 아마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문단을 꾸려서 이렇게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네.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같은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인류는 급하지 않을 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보기에 지금 심용환 저자가 지금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자고 지금 나선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분이 이제 책에서 딱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대통령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제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잖아.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생각해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봐. 12월 3일 이전에는 우리는 그냥 사회적으로 크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잖아. 네. 아니, 그리고 나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는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그냥, 총선이나 대선 때 돌아가면서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제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을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세력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2월 3일 날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 여러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적이라고 하면서 1번에서 이분이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그러니까 물론 이제 1번은 이 책의 1장은 비상계엄이고요. 2장이 대통령이거든요. 네. 왜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 제도의 결함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하는 제안이 그거예요. 권력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권력이 쪼개질 때 사회는 다방면에서 더욱 자유롭고 더욱 건설적이 될 것이고 네. 그러한 변화 앞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변화할 것이고 네. 이를테면 대통령이 앞으로의 역할은 뭐냐면 다양한 권력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가야 되냐면 이 대통령제가 맨 처음에 생긴 게 이승만이잖아요. 네. 원래 사실은 생각해봐요. 지금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대통령제보다는 사실은 내각제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왜 선진국 가운데서 내각을 통해서 국민들이 투표로 의회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에서 이 수상을 지목을 해서 그가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한테 이 권력이 집중되는데 이게 이승만이라는 거예요. 이승만. 이 모든 걸 시작한 게 이승만이 시작을 했었고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이씨라서 그런지 이 사람은 그 조선 왕조의 부활을 꿈꾸던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 이 사람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승만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왕처럼 평생 해먹고 심지어 권력을 세습하려고까지 하려다가 이 사람은 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이 세운 이 대통령 제도라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역사가 변했고 시대가 변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나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잖아요. 네. 이 선진국에 맞는 어떤 새로운 좀 더 성숙한 제도가 정치적 제도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대통령 중심제는 건설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말과 행동으로 이 변화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윤석열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 내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제라는 것에 이 첨담한 저거를 갖다가 실상을 우리 온 국민에게 알려준 거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윤석열 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뭐 단죄하고 끝날 게 아니라 윤석열이 여실히 드러낸 이 대통령제의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나아가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길이야.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거룩해지지, 얘기가? 아니, 근데 이런 이 분위기 아닌데. 대통령제 얘기를 다루면서 응? 그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나요? 이 책에? 지금 제가 사실은 앞부분 지금 읽고 있어서 근데 앞부분은 이미 비상계엄과 대통령과 내가 지금 이제 군부까지 읽었거든요. 네. 지금 아직은 내가 읽은 부분에서는 한국의 지금 대통령이 찬 똥볼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바빠. 왜 미국 대통령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박 공부장님은 질문한 이유는? 대통령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예, 물론 뭐 그 연방 공화국이라는 특성도 있고 또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 그 행정부와의 관계는 또 한국이랑 다르지만 이승만이 또 그걸 어디서 배워왔겠어요. 기본 틀을.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런 생각이 맞아. 들었고 사실은 뭐 관련된 얘기로 제가 어저께 잠이 확 깨는 그런 그 유튜브 콘텐츠를 하나 봤거든요.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었는데? 중앙대학교 동문관가 김누리 교수님 아세요? 아, 김누리 교수님. 항상 그 교육 그 개혁 얘기하면서 독일 이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시는 네. 예, 철학과 교수님. 네. 아, 철학과예요? 김누리 교수님. 철학. 네. 모르겠다. 하여튼 김누리 교수님. 네, 왜? 네. 근데 이분이 그 3프로 TV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여서 보시는 예, 채널인 3프로 TV에 더 피플이라는 이 코너가 생겼는데 더 피플이라는 콘텐츠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거기에 두 번째 저자로 나온 거예요. 출연자로 나와서 하신 얘기가 이 한국 엘리트의 90%는 파시스트가 된다. 왜? 뭐 뒤에 풀어가면 얘기했는데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 그치. 하필 둘이 지금 하필 둘이 드러난 게 윤석열과 트럼프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이 총체적 난국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두 사람. 네, 트럼프와 윤석열. 이 김누리 교수님은 한국과 미국이 그렇게 된 데에 공통적인 요인을 교육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한국과 미국의 능력주의와 엘리트주의. 이것 때문에 그렇게 교육에서 걸러진 교육에서 가장 인재라고 뽑아진 사람들이 이제 사회 상층부를 형성했을 때 어떤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지금 트럼프의 집권과 그다음에 요 12.3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연결을 하세요. 사실은 미국과 한국 교육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경쟁 교육이고 그렇죠. 신자유주의, 능력주의. 오로지 그러니까 강한 자, 더 똑똑한 놈이 더 높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직장을 더 좋은 직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경쟁 교육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제가 정말로 옛날에 되게 좋아해서 블로그에 소개까지 했던 그 책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쓴 저자가 J.D. 벤스 그 가난한 저기에서 태어나서 약물 중독자 엄마 밑에서 자라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뻔한 그런 저자가 나중에 이제 커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정책의 덕분에 예일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고 힐빌리의 노래, 쉽게 얘기하면 힐빌리의 노래는 산골 촌놈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산골 촌놈이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성장해 갔는가에 대해서 책을 써서 나는 이걸 보면서 그래 미국이라는 사회에 아직은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 라고 내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블로그에 소개를 했었는데 세상에 지금은 트럼프의 오른팔 부통령이 되어서 타국의 대통령 능멸을 하고 유럽에 가가지고 니들은 망했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걸 보고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뭐냐면 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냐를 나는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사실 김누리 교수님이 약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잠깐 정리 몇 마디로 해드리면 한국 미안해, 사회 끊고 내 얘기해서. 한국 사회의 이 교육 시스템은 이 파시즘의 3대 원리, 경쟁, 우열, 지배, 요거를 체화시키는 구조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프다. 엘리트들이 파시스트 성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엘리트주의가 부와 권력, 지식을 독점하는 사회 지배층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엘리트들이 정신병적 오만함을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정신병적 오만함이 맞아. 영어 단어에 휴브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휴브리스. 이거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단어래요. 나도, 그러니까 에로건스란 단어로 보통 오만함을 얘기하지만 이거가 정신병적인 수준이 되면 휴브리스란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화제인 책을 하나 또 소환을 하세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에 가장의 근작인가요? 한국에서 번역된 걸로 뭐 공정이라는 착각? 그건 나온 지 오래됐지. 네, 그래요? 아니 우리 그 애가 그거를 착각에서 그치. 우리 애가 그거를 교육 얘기가 많이 하지. 학교에서 읽고 있더라고요. 예, 영어로 원서로 읽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와, 공정이라는 착각을 원서로 읽어. 예, 근데 공정이라는 착각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거의 원제는 다르더라고요. 뭐야? 그 원제가 보니까 잠깐 뭐였더라? 한번 찾아볼게. 많이 의역된 그 제목이더라고요. 에? 공정이라는 착각. 제목 맞지 않나요? 저 공정이라는 착각. 왜 안 나오지? 잠깐만, 나도 지금 한번 찾아보자. 공정하다는 착각이구나. 근데 여기 그래서. 티라니 오브 메릿이라고 돼 있. 맞아. 그게 원래. 맞아. 그게 이제 원제인데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근데 이 김누리 교수님은 이 책이 저렇게 의역이 돼서 책을 쓰는데 이런 책들은 대부분 제목만 알지 읽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휴브리스와 대중의 굴욕감이다, 원래. 그 정신병적인 엘리트들의 정신병적인 오만함. 그래서 그에 의해서 상처받은 대중의 굴욕감.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러네. 지금 엘리트들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 지금 국민의 짐으로 대표되는 정치인들. 그리고 뭐 최상목 뭐 이런 관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참사가 있었을 때마다 국민들을 정말 황당하게 했던 그 이상민 그리고 정점에 있는 윤석열 이 엘리트 이 사람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의 승자 엘리트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 정말 황당한 말들 기억하시죠? 그렇지. 국민들의 복장을 치게 하는 근데 지금 권성동 이런 사람들. 그렇지. 예. 그래서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엄청난 굴욕감을 안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뭐 대단한 무게감 있는 말처럼 뱉는 그 오만함이 휴브리스고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우리를 개돼지로 알요. 우리를 대체 뭘로 알길래 저런 말을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아무렇게나 자신 있게 뱉어? 이렇게 해서 느끼는 굴욕감. 이게 대중의 굴욕감입니다. 예. 그래서 옆으로 잠깐 샜는데 어쨌든 아니야. 그래서 김누리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야? 그래서 결국 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한 그 부분이 결국은 이 엘리트주의, 능력주의 이런 교육 시스템에서 길러진 저 휴브리스로 가득 찬 엘리트들을 만들어내고 걔네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농락하면서 대중에게 굴욕감을 주고 그리고 그 엘리트들의 이 정신 구조에는 사실 굉장히 파시스트적인 요소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아까 심용환 작가가 그 해법으로 내놓은 것이 대통령제를 재편해야 된다. 맞아요.
예, 예, 했는데 예. 김누리 교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육제도. 예, 경쟁, 우열, 지배, 파시즘의 그치. 원리를 맞아. 체화시키는 이 교육부터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이 폐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노연할 수가 없다. 그렇지. 심영한 작가가 이 책에서 2장이 대통령인데 네. 3장이 군부예요. 어.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12.3 계엄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군부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그 잘못된 착각이 없었다면은 이거 시도하지를 못했겠지. 네. 근데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어떤 그 역사가 항상 후퇴했던 그 배경에는 4.19 혁명 이후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서울의 봄 이후도 그렇고 이 군부의 어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심영환 작가가 군부획을 하면서 사실 교육 문제를 얘기를 해요. 군부와 교육을 어떻게 이분은 연관시키냐면은 이 정훈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군대 내 정훈 교육이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정신세계를 이제 이 파시스트로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군대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군대에서 배우는 게 그 신병 때부터 강력한 반공주의라든지 막 이런 걸 배우는데 그때 배우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적 어떤 이걸 갖다 자칫 잘못 배운 친구들이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하는 게 이제 젊은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오래된 그 군인들의 이제 그 뉴라이트 뭐 이런 쪽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심용환 작가가 이 책에서 군부는 위에는 여전히 저렇게 썩어 있고 사실 이번에 그 이상한 그 저기 뭐야 그 뭐 이렇게 별다한 장군들의 행토는 되게 이상했는데 걔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사 출신이란 말이야. 네. 나름 그래도 옛날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었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군대 내 엘리트들이란 말이죠. 근데 얘들은 엉뚱한 선택을 했는데 다행인 거는 당시에 이 국회에 갔던 그 병력들의 젊은 병력들은 다른 선택을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1980년과 이 부마 항쟁 뭐 1979년 부마 항쟁 당시와는 지금 되게 다른 군인들이 이렇게 시민들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좀 주저하고 막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민주화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군부, 교육, 그렇지. 교육도 정말 문제다, 그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글쎄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네. 그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왜 나는 그 예전에도 우리 박동 부장님이 왜 전화 통화해서 당장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당장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긴 시간을 두고 이제 좀 꼼꼼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한 번에 뭔가 우리가 해법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건 자칫 잘못된 어떤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찬찬히 이걸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민주공화국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생각은 뭐냐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심용환 저자가 공들여서 지렛대, 아주 튼튼한 지렛대 하나를 만들었구나. 자, 아리키메데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받침목을 하나 다오. 그러면 나는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지렛대가 근데 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지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 책은 지렛대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나는 여기에 이 지렛대에 독자들이 몰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걸 읽고 이 책을 읽고 이 지렛대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지렛대가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SNS나 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이 문제를 근원을 심도 있게 진단하는 책들을 읽고 아까 얘기하는 그 공정하다는 착각도 좋고요.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드러난 게 12.3 계엄 사태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혹시 뭐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으니까 가벼운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재미난 거 뭐 있으면 소개해줘. 재미난 난 거? 할 거 있어. 재미난 거? 글쎄, 난 별로 재밌게 중간중간 읽고 있는지, 뭐, 재미없는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머리 식히려고 할 때, 읽는 책이 하나 있고 드라마가 하나 있긴 한데. 드라마는 무슨 드라마야? 뭘 것 같으세요? 폭삭이야, 혹시? 폭삭이지. 요즘 다 폭삭 얘기하니까. 폭삭 보셨어요? 나는 보다가 너무 우울해서 좀 접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참고로 네. 저한테 그 어떤 그게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내가 드라마 PD를 그만둔 건데, 뭐냐면 나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막 재밌어서 내가 이걸 갖다 막 정주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시간에 내가 책을 읽으면 몇 권을 읽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드라마는 너무 전개가 느리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그 고구마를 나는 못 견뎌요. 고구마? 근데 왜 그 고구마를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주인공에게 막 그 주어지는 그 막 고난과 핍박 있잖아. 네. 나는 힘들어. 하여튼 그래서 드라마 보고 있고 또 폭삭 얘기는 굳이 하지 말자. 왜냐하면 네.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폭삭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아니야. 우리 박동 부장님은 왜냐하면 사실 폭삭을 보는 사람 이유는 딱 하나죠. 이원석 감독의 나의 아저씨를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박동원 부장이라는 이름을 캐릭터로까지 삼을 만한 그런 분들은 당연히 폭삭을 봐야 돼. 나의 아저씨 또 다른 버전이니까 아이유도 나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 그런가요? 잠깐만, 감독이 같나요? 그렇죠. 그랬구나. 몰랐어요. 감독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동백꽃 피부를. 저는 그것만 알았어요. 감독은 이원석 감독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두 개가 겹쳤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했구나. 아니, 동백꽃은 사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이 저걸 보면 되게 좋아할 거다. 꼭 찾아봐라. 근데 제가 나중에 보지 뭐 했었는데 이번에 요걸 보면서 저 동백꽃 작가가 쓴 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그리고 짬짬이 재미나게 읽고 있는 책은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부끄럽습니다. 그 책은 뭐 우리 박동 부장님처럼 이렇게 그 재테크에 대한 이렇게 깊은 안목과 가지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입문서죠, 입문서. 근데 그냥 궁금하긴 하다. 어때? 보니까. 아니 사실 우리 김 작가님이 미안해. 저자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럽지. 저자가 책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김 작가님이 굉장히 정말 그리고 사실 김 작가님이 이렇게 적극적인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지. 나는 소극적인 재테크를 하자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왜 나는 이건 방금 전에 한 얘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택과 집중의 동물이에요. 아니, 우리의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결과물이어야 하고 나는 왜 그 재밌다고 하는 나의 아저씨나 동백꽃이나 지금 폭삭까지 왜 안 보느냐? 딱 하나예요. 그 시간에 나는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싶은 책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는 왜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 주식이니 코인이니 들여다보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 그 시간에 당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업무를 통해서 내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하여튼 어쩌다 보니 책을 썼네요. 재테크 책을. 근데 하여튼. 그런데 그리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재테크 책을 쓰셨고 그리고 책의 제목이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예요. 그렇지. 불가능한 미션을 제안하고 있지. 그래서 근데 이것만 이렇게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이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을 갖다가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핵심을 좀 비껴가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거 또 수많은 재테크 책에 또 더했네. 그렇지. 이러고 넘겨버리면 너무 아까운데 사실 내용은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니야. 제목을 내가 다시 좀 질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리커버 버전을 만약에 내게 된다면 내가 제목을 좀 제안을
다 읽은 독자 입장에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네. 나는 제목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 근데, 뭐, 좋은, 나쁘지, 제목은 사실 내가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목은 출판사에. 이 출판사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는 사실은 약간의 그 짠돌이의 남았어요, 경제 사실. 공부라는 가제로 이제 이걸, 원고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 짠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출판사 쪽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짠돌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별로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근데 저는 섹시한 제목이긴 한데 박동무님 말씀대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이게 내용을 보면 좀 색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포장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수작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지렛대가 사실 이 얘기거든요. 네. 나는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돈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 고민을 하면서 이제 쓴 책인데, 나는 공들여 지렛대를 만들었지만 이 지렛대 올라타는 사람이 적으면은, 뭔가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 자, 이럴 때 내가 하는 건 뭐냐? 또 다음 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실은, 저희가 이제 또 고민하는 거는 다음 책을 잘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또, 김민식이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네? 근데 이 작가는 그럼 전에는 무슨 책을 썼을까라고 하면서 이 책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다음 책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냥 인생은 매 순간 과거의 결정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건 이미 지나간 그거거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벼운 얘기 하나 하자면, 네. 나는 여러분들께 오늘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개념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티스트 데이트? 아티스트 데이트. 이게 뭐냐면. 아티스트랑 데이트하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역시 한 방에 딱 듣고 아는구나. 아티스트랑 데이트라는 거예요. 자, 덕질인가? 뭐라고? 덕질? 덕질? 글쎄, 그걸 덕질이라고 하기는 또 다르고, 네. 이게 내가 이제 뭐냐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티스트 웨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 가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지난주에 트레바리 번개 모임을 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 이 번개 모임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트레바리 모임은 북클럽이기 때문에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정한 어떤 주제 도서에 대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해서 그 책을 읽은 이야기를 3시간, 4시간 동안 우리가 하루 종일 2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다가 온단 말이야. 근데 번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번개는 이제 그냥 이거는 그날 시간 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친목 도모 모임이기 때문에 번개는 책 얘기가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번개를 하신 분이 이 모임을 이제 돌아가면서 번추위라 그래서 번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뽑는데, 지난번 번개를 하신 분이 뭐라고 회원들에게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줬냐면은, 나 자신을 소개하는 3가지 키워드를 뽑아와라. 그리고 책 한 권씩을 집에서 읽고 이제 그냥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좋은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오시라. 다들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책 한 권씩 가지고 왔고, 자, 그리고 그 키워드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PPT 화면에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책 제목이 뜨고, 그리고 키워드 3개가 있으면 그걸 보고 회원들이 보고 맞추는 거야. 이거는 어느 회원님이 가져오신 책 같은데요. 이거는 이 키워드는 어느 회원님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퀴즈잖아요. 돌아가면서. 왜냐면 우리가 서로를 잘 모르잖아. 모여서 우리가 책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취향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나 같은 경우 키워드 3개 중 하나를 나는 하이큐 매니어라고 그랬거든. 그 일본 애니메이션 하이큐를 좋아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어떤 회원님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선물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하는 게 뭐냐면 저 책 진짜 좋은 책인데 저 책 나도 정말 잘 봤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티스트 웨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그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아티스트 웨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인데 나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3가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닝 페이지. 그러니까 모닝 페이지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글 쓰는 시간.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니라 그냥 약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글 쓰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3번째는 걷기이고, 뭐 걷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뭐 음악 같은 거나 뭐 듣지 말래, 오디오북 듣지 마, 그리고 그냥 걸으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리고 2번째가 아티스트 데이트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흔히 아티스트를 우리가 만나러 가죠. 그게 뭐냐면 왜 그 콘서트를 간다든지 막 그 연극을 보러 가는 게 아티스트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 근데 이때 우리는 옆에 누군가와 같이 가잖아요. 네. 데이트로 가잖아. 그럼 사실은 나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하고 사실은 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혼자 가리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혼자 연극을 보러 가고 콘서트를 보러 가면은, 그러면 정말로 그 시간은 뭐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박동부장한테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은,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돼? 근데 이 영화가 박동부장의 취향에 맞을까 안 맞을까 나는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혼자 보러 갈 때는 뭐예요? 오로지 내 취향이잖아.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걸 보러 가는 거니까. 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을 끄는 무언가를 매주 1-2시간 동안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놀아보라는 거죠. 그냥 순전히 즐거움을 위해서 혼자서. 혼자. 그 대상에 몰입해서. 이 대상을 몰입해서 혼자서 그냥 놀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그래? 그러면서 내가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이제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네. 참고로 요즘 그 서울 연극창작센터라고 대학로 쪽에, 네. 정확하게는 한성대 입구역 전철역에도 생겼는데 서울 연극창작센터가 개관을 했어요. 우리 동네. 박동부장 가봐. 거기에서 개관 페스티벌을 하거든. 한성대 입구역 그 바로 전철역에서 걸어가면 3분 거리에 있는데 여기 페스티벌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페스티벌 개관 그거라서 공연료가 15,000원이야. 연극 관람료가. 근데 나는 보러 갔는데, 내가 이걸 왜 나도 이것도 참 되게 웃겨. 내가 연극에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페이스북에 내 패친인 김선화 선생님이 있어요. 네. 배우 김선화 선생님이,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차인표 작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거야. 그러면서 차인표 배우가 너무너무 진짜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옛날에 무슨 사극을 찍을 때 그 분장실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우산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사극이니까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짠 하고 차인표 배우가 나타나더니 우산을 받쳐주면서, 선배님 옷자락 졌습니다. 치맛자락 졌습니다. 그냥 치맛자락만 잡고 가시어요 하면서 우산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장실에서 나올 때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이렇게 쫙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셔서, 나는 이제 김선아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잖아요. 이런 네. 그 좋은 사연을 갖다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김선아 선생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 이분이 연극 공연 준비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과 남명렬 선생님, 되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제 배우들이, 연극을 오래 하신 배우들이 풍속 소설이 뭐 어때서라는 작품을 이제 올리시는데 보러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첫 공연하는 날 이제 보러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
이 작품은 이제 이번 주 하고 끝나는데 앞으로 매주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하거든요. 네. 재밌는 공연들 많아. 근데 저는 이것도 좋았고, 근데 저는 진짜로 아티스트 데이트를 내가 했던 거는 어제 예술의 전당까지 갔잖아. 난 예술의 전당 잘 안 가거든. 정작 뭐 가깝긴 한데 약간 예술의 전당이 가기가 좀 거리상 교통편이 애매한데 왜 갔냐?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어제 이제 공연을 한 거예요. 그 강남 심포니. 네. 내가 정말 좋아하잖아. 강남 구청민들한테 뭐 동네 심포니니까. 근데 저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어제 이제 그 공연을 이렇게 정기 공연 어제 이제 강남 심포니에서 정기 연주를 하는데 이 예술의 전당 저기서 이제 그 콘서트홀에서 하는데 일단 강남 주민은 30% 할인이래.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할인이니까 갔는데 어제 가서 나는 신창용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처음 어제 봤거든요. 네. 연주를. 와, 어제 진짜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무곡이나 뭐 피아노 협주곡을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내가 보고 와, 그냥 뻑 갔어. 근데 나 그냥 혼자 보러 간 거야. 왜냐하면 콘서트 그 교향곡 콘서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보러 가자 그랬다가 토요일 날 주말에 귀한 시간 누군가 재미없다 그러면 그렇잖아. 근데 나는 재미없으면 나 혼자 그냥 손해보면 마니까 그냥 간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가. 내가 어제 오자마자 뭐 했는 줄 알아?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여기 이제 다음 공연 뭐가 있나 막 그래가지고 마티네 콘서트 막 이런 거 교향악단이 눈앞에서 이 풀 편성된 교향악단의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생각 중 하나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도 한두 시간은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왜 그 구청에서 하는 문화재단 있잖아요. 네네. 그 소식을 한번 접해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문화상품, 예술상품의 공동구매야. 내가 강남에서 살면서 좋은 거는 미안해 강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절대로 나도 살고 싶어요. 좋고 싶어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왜 도서관 얘기를 항상 할 때마다 난 도서관에 갈 때마다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공동 구매 상품이에요. 네. 우리가 다 세금을 내서 모두가 여럿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만 권의 장서가 있는 책 도서관을 우리가 공동 구매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사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공동 구매를 한 상품이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뭐 서울연극창작센터 이런 데서 하는 작품들인 거야. 왜 이게 15,000원에 연극을 할 수가 있겠어? 이게 우리가 낸 어떤 그거 가지고 이제 공동 구매니까 가능하잖아. 네. 근데 이렇게 돈이 적게 드는, 그러니까 큰 돈 들지 않고 나 자신에게 뭔가 소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이렇게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활동을 찾아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그 피아노 그거 알았으면 우리 애 어저께 기숙사에서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데리고 왔을 텐데 알려주시지. 우리 피아노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네, 근데 그러면 좋아하는데도 공연을 제대로 한 번도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4월 피아노 공연. 그래 피아노 공연은 미안하다. 나는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다음번에 나오면은 그 동네에서 하는 4월 19일 날 하는 토요일 날 연극이 있거든. 4월 19일 날 토요일 날 하는 연극이 그날 내가 뭐가 있어. 그래. 그럼 할 수 없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하는 맹이라는 연극도 있어. 근데 이 맹은 뭐냐면 한국 고전 희극 맹진사댁 경사를 이 코미디로 현대판 코미디로 다시 이렇게 재탄생시킨 거라고 하니까 나는 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아노 공연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계, 연극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나는 그것도 괜찮네. 괜찮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뭐까지 신청해놨냐면 국립극장에서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하는 판소리 완창 공연이 이거 있어요. 다가가지고 어려운데. 나는 이거 한번 듣고 싶어. 그러니까 애들은 이거 데려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혼자 서가지고 계속 완창은 진짜 몇 시간 동안 긴 거는 7, 8시간 걸린대요. 맞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기나긴 노후에 뭐 할 거야.
아티스트 데이트. 꼭 누군가와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활동들을 찾아다니며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김 작가님은 사실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안 읽으셨지만 이전에 맞아. 그때 이미 이거 김 작가님의 생활 라이프인데 사실은 그렇지. 모닝페이퍼 아침마다 글 쓰고 걷는 거 좋아하고 완벽한데? 혼자 걷고 아니야. 그래서 더 좋았어. 이런 삶을 책으로 정리해 놓은 분도 또 있으니까 재밌었어. 아니 여기 그 한성대 입구역에 그 서울 연극 창작센터? 창작센터. 아니 제가 거기 많이 지나다니면 저는 이제 기름동에서 고개를 넘어와서 여기 이제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성대 입구역에 이 건물 공사를 오래 했다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저거 뭐 문화센터인가? 뭐 강좌 열리나? 그리고 언제 저기 오픈하나 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드디어 했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멀리 저기 강 건너서 오실 정도라면 꼭 가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네. 오늘이 잠깐만 날짜가 3월 30일인가? 아니지.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3월 23일인가 될 겁니다. 23일이구나. 네. 자,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네. 3월 29일, 3월 30일에 그 앞에서 야외 광장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거기 원래 거기서부터 저 위쪽 성북동 쪽으로 공연이 많거든요. 그 거리 행사가 많아요. 그냥 거리 행사. 프린지 공연이라 그래서 왜 그냥 길거리 그 버스킹 같은 무대들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냥 편하게 가서 한번 들러보시고요. 거기 연극 창작센터 안에 가면은 그 저기 프로그램 북 있거든. 네.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 그거 보시고 재밌는 거 요거 재밌겠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그 길에 나 맛집 많이 하는데. 그럼 오시면 내가 밥이라도 살게. 알았어. 내가 저기 다음에 거기 갈 때 미리 연락하고 갈게. 예. 오늘 저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다 떠는 게 즐거움이지. 점점 축농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쌓여 있어. 자, 그럼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와서 오겠습니다. 컨디션 잘 체크하시고. 예. 근데 환절기에는 어쩔 수 없어. 한 번씩은 앓고들 가는 거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